네, 오늘은 4강으로 찾아뵙네요. 홍주원 전문가 인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 아까 전에 사진 나온 분과 네. 같은 분 맞으세요? 아, 네. 같은 그 공교롭게도 네. 아주 공교롭게 같은 사람이 맞는데 언제 찍은 거예요? 얄쌍하시던데요. 아, 저게 3년 전쯤입니다. 3년 전쯤. 네, 3년 동안 수익 많이 보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변명을 조금 하자면은 2019년도 1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사를 그 2019년도 11월, 12월쯤에 이사를 했어요. 그 이제 집을 이제 네. 사는 곳으로 이사를 네. 했는데 제가 이제 원래 그 좀 헬스 매니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력이 한 10년 차 정도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3대 몇 치시는지. 많이 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이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다니던 네. 정말 오랫동안 다니던 헬스장이 멀어지니까 새로운 헬스장을 또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변명을 또 하자면은 그때 예. 스케줄이 좀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었어요. 진짜 하루에 방송을 2탕씩 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예, 이게 집콕을 어떻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살이 저 3년 전 대비 지금 살이 한 10kg 이상 쪘다 보시면 돼요. 예. 10kg. 저 때는 이제 체지방이 한 7%, 8%대. 예. 지금 체지방 20%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주원 전문가의 건강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10kg 찌었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10배 수익 내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몸만 찌우지 말고 계좌도 찌우게 해주십시오. 근데 또 이제 이 주식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체지방이거든요. 체지방이요? 네, 체지방. 그래서 그 똑같은 체중이어도 예. 체지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네, 이거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교육 아닙니까 이것도. 예, 네. 여러분 체지방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TMI 상식으로 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 오늘 4강이더라고요. 악재에 네. 대해서 알아보신다라고 했는데 네네. 악재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해요? 피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알아야 피해가죠. 네. 네. 이게 악재구나 하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피해간다기보다는 좀 다시 정정할게요. 악재는 피해갈 수 없어요, 사실은. 아, 그쵸. 피해갈 수 그렇네요. 없지만 다만 대응은 할 수 있죠. 악재를 알아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악재를 활용한 또 매매 기법이 있어요. 오. 이제 예를 들어 단기 악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 악재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낙폭이 갑자기 발생이 되거든요. 그쵸. 뭐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기 악재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또 이제 급락세 속에서도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단기 매매 기법이 있으니까 악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게 수익이 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악재를 알아봐야 될까 안 알아봐야 될까.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 훈련병이 이렇게 좀 태도가 불순하시네요. 엎드릴까요? 교관이 좋은 이제 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 토를 다시네. 좋습니다. 바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악재를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 악재라는 일단 처음으로 볼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이 요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대분류 두 개로 딱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대분류는 시장 외적 악재이고요. 네. 두 번째 대분류는 시장 내적 악재입니다. 왜 내? 왜 내? 이게 좀 이제 쉽죠? 외적 예. 악재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할까? 코로나 같은 시장 외부에서 일어나는 예. 재료들. 오. 똑똑했어. 진짜 정말로 예, 이제 이 4강차 되니까 드디어 이제 조금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코로나 같은 어떠한 비체계적 리스크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되게 중요한데 수출세가 감소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내수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떠한 뭐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뭐 인플레이션이나 어떠한 그런 요인들이 계속 경기 침체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쵸. 그 시장 외적 악재로 인식이 네.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식과는 별개로 그 주식 이외에 악재로 인해서 주식에 영향을 오는 것들을 쉽게 말해서 시장 외적 악재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시장 내적 악재 같은 경우는 이 개별 종목 간에 발생이 되는 어떠한 이런 악재들을 이야기를 해요. 혹은 그 종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혹은
하나의 섹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테마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진단 키트 네. 테마 같은 경우는 연일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더 이상 그 모멘텀이 사라졌어요. 근데 뭐 특별한 악재는 아닌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오는 거야. 어떤 기사냐면은 진단 키트 관련된 이 회사들의 수혜는 일부 있지만 지금 이 주가 자체가 너무나도 고평가됐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수혜를 실적을 기대하고서도 이 주가는 너무 높다. 이 뉴스 한 줄, 이 한 줄 때문에 이게 악재로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급락이 나와버리죠. 이런 거는 뭐예요? 시장 내적 악재라고 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주 같은 경우도 네? 똑같죠. 쭉 올라갔다가 마스크주 쭉 내려왔잖아요. 또 그거는 뭐야? 그것도 시장 내적 악재인 거예요. 그건 하나의 어떠한 테마에 국한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종목에 국한될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뭐 땡땡 제약 같은 네. 이제 제약 그 관련돼서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땡땡 제약 같은 경우는 어떤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회사들끼리 소송을 좀 자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이제 소송 하나로 인해서 특허권이 취소가 돼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크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악재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별 종목 하나의 시장 내적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시장 외적 악재와 시장 내적 악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장 외적 악재랑 내적 악재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거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면은 이 지금 프로에 대한 어떠한 또 업로드가 됐을 때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악재의 종류입니다. 악재의 종류. 처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시장 내적 악재.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 내적 악재죠. 내적 매출액이나 악재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회사의 실적이 계속 안 좋아. 그리고 계속 이런 안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 내적 악재로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종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본금 감소. 아이고. 이게 자본금 감소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상장 회사들은 자본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실적이 안 나왔을 때 혹은 어떠한 사업적으로 지금 정체기를 맡고 있을 때 이 자본금이 탄탄한 회사들이 그 정체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본금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런 리스크가 다가왔을 때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자본금이 없는 회사들은 뭘 하냐면은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혹은 유상증자를 발행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유상증자나 사채 같은 경우가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또 도약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새로운 또 기회로 받아들이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보자면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나 재무구조의 악화는 악재로 인식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류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뭐 사채 발행이라든가 시비 발행이라든가 그리고 혹은 뭐 어떠한 그런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악재로 받아들인다라고 좀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외국인 및 기관의 주식 대량 매도. 자, 이거 정말 좀 큰 악재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제가 이제 모르지. 어떤 이유인지 저도 모르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다?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매도를 할 정도면 악재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큰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간혹 아무 이유 없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주식 대량 매도가 발생이 되기도 해요. 대량적으로. 왜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자기들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죠. 네. 그죠?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더 이상 증시에 지금 뭐 큰 모멘텀이 없다. 혹은 이 회사에 더 이상 뭐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거는 지금
자기 본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은 이 회사의 주식을 매도를 하거나 이 시장 자체의 어떠한 이 회사의 악재로 보거나 이 회사의 이제 어떤 그 경영 악화로 보거나 혹은 반대로 회사가 아니더라도 지수 자체, 증권 거래소 자체, 한국 증시 자체의 어떠한 되게 고점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외국인이나 기관이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량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대량 매도라는 거는 본인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어떤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량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작용이 된다? 공포 심리로 작용이 됩니다. 네. 공포 심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공포 지수가 높아졌을 때 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유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좀 강력한 악재로도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노사분규 같은 게 있어요. 노사분규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골치가 아파요. 이제 회사가 어떠한 이런 노사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분쟁이 시작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겠지만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노사분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쌍용차라든가 뭐 이런 뭐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노사분규에 있어서 크게 피해를 본 케이스다. 그러니까 피해를 봤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가에 대한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쌍용차 자체, 우리가 이제 소액 주주로서 쌍용차 자체 주가에 피해를 봤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악재의 종류에 해당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횡령이나 분식회계, 그리고 비자금 사건. 정말 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2002년도 1998년도 IMF 시절 이후에 2002년도 카드 대란이 터지고 나서부터 2002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정말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눈만 뜨면은 횡령이다. 하루아침에 눈만 뜨면은 분식회계다. 그리고 진짜 많은 기업들의 비자금 사건이 터져 나왔던 그 시기가 바로 카드 대란 사건 이후 2002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 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정말 좀 심각한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이때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된 종목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심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몰라. 어떻게 알아요? 분식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거기에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모르죠. 횡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몰라요. 비자금 어떻게 알아요? 때려 죽여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오너나 CEO나 그 밑에 이제 임원들이 있겠죠. 네.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임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오너의 성향 그리고 이 임원들의 사전 조사 등으로 그냥 대충 어떠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구나, 어떠한 길을 살아왔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되게 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나옵니다. 큰 팁이 나와요. 그 팁이라기보다는 교훈이죠. 교훈. 네? 제가 주식에 대해서 항상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식은 종합 경기 사이클이다. 종합 경기 사이클이다. 종합 경기 사이클이다. 종합 경기 사이클. 경기 사이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경제도 포함되고요. 그렇죠. 네. 경제도 포함되고요. 여기는 정치도 포함돼요. 네. 예. 네, 정치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심리도 포함이 돼요. 네, 왜냐면은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휴머니즘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요? 마지막은 아닌데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인 것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인문학이 되겠죠. 그렇죠.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을 이야기를 할 때 종합 경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한 가지로만 두고 판단할 수 없는 되게 고차원적인 그걸 보고 저는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정말 고차원적인 거를 배우고 있네요, 지금. 네, 그렇죠. 이런 고차원적인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고차원적인 주식 투자를 대부분 1차원적으로 투자를 하세요. 번다, 네. 판다, 산다 이렇게. 네. 급등주 뭐가 나왔나? 테마 주식은 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상한가 맞을 종목 뭐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주식은 절대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2차원적으로는 생각을 해주셔야지. 2차원. 그러니까 최소한 뭐 고차원적이까지는 아니어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주식상한학교 나와가지고 다양한 강의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어떤 뭐 이런저런 강의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식을 조금 한층 더 높게 만드시고요. 그 또 더 나아가서는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식을 대하는 태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태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 혹은 연인을 대하는 태도,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태도들이 어느 순간에도 다 존재를 해요. 그리고 네. 회사에서 직장 상사를 대하는 태도, 동료를 대하는 태도, 직장 뭐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태도들이라는 거는 어느 곳에도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이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되는 게 바로 주식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매우 인문학적이네요. 아, 그렇죠. 예. 네, 매우 인문학적이죠. 예. 근데 참이에요. 네, 이건 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내가 겸손해야 되고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의 마음. 저는 이걸 보고 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용? 예, 이제 우리 아시죠?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중용 자체에 이제 큰 틀을 두고 그냥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의 그 위치를 우리가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주식은 딱 그 중용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에는 내가 좀 과한 욕심보다는 조금 이제 내려놓는 방법부터 터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종류가 이렇게 또 나뉘어요.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경쟁 업체와의 경쟁, 아까 제가 얘기한 소송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악재의 종류로 해당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 평가, 그리고 그 또한 컨센서스, 이건 뭐 리포트가 되겠죠. 그쵸? 리포트 같은 것도 되겠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회사 자체에 좀 악재로 작용이 된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경쟁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되면은 특허 분쟁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이런 분쟁을 넘어서 관세라든가 각종 세무 관련 등의 어떤 뭐 그런 조사를 받기도 하고요. 혹은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회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나 너희 회사 고소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해. 뭐 몇백억대 청구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게 막 1년 이상 끌고 가잖아요. 이제 소송전 같은 경우는. 그럼 1년 동안 계속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소송에 휘말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에 대한 어떤 뭐 좀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고, 내가 좀 더 되게 그런 지식이 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와중에 내가 어떠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의 지식도 없으면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만 뭐 이런 청구 사건에서 이길 것이다, 어떤 회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만 투자하기에는 되게 좀 애매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영업 환경 악화랑 불확실성 사업의 구조가 개편이 됐을 때, 이런 경우도 악재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 공장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한 회사에 평택에 어디 공장이 있대요. 네. 평택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의 3분의 1이 불이 탔대. 불에 탔대. 예. 그리고 영업 환경 악화된 거야. 악화된 거죠. 악화된 거죠. 가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악재로 될까? 악재죠. 악재죠. 예. 악재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 회사가 양말을 팔던 회사가 네? 양말을 예를 들자면 양말을 계속 팔던 회사가 갑자기 다음 날부터 어떠한 의료 기구를 팔겠대요. 의료기구를. 네. 정말 생뚱맞죠.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임원 중에 거기에 뭐 해당 업종에 종사를 했고 거기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임원이 채용이 돼가지고 이제 신규 투자로 이제 사업 구조로 개선을 하겠다 이거예요. 지들 말로는, 자기들 말로는. 네. 이제 양말이 이제 더 이상 매출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으니 우리가 있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의료 사업 한번 해볼게. 우리는 이런 인력들이 있어. 우리 그리고 이렇게 바탕이 지금 만들어놨어. 해볼 거야.
근데 이거는 자기들 말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무슨 양말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의료 사업을 한다 그래. 이렇게 너무한데? 이렇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경우 이걸 불확실성 사업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 사업 구조가 불확실성적으로 개편이 된다 그러면 악재로 해당이 된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알아봤는데 어때요? 딱 이제 뉴스를 보면은 네. 그려져요.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네. 뭐, 어떻게 되겠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악재 해석 예. 이제 한번 볼 건데 시장 외적 악재는 투자 심리 개선이 어렵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고 지금 경기가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투자 심리 개선이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내적 악재는 네. 투자 심리가 다소 단기적으로 작용이 된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공장이 불났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장이 한 3분의 1이 불이 탔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작업을 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려. 이거 단기 악재요, 아니에요? 단기 악재죠. 그죠? 한 그러면 달이니까. 단기 악재로 했을 때는 해소 가능 악재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 지금 마지막 살펴볼까요? 아. 해소 가능 악재, 해소 불가 악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저랑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까 이제 그런 경우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되죠. 그죠? 이게 충분히 이거는 단기 악재다라고 했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가 매수로 삼아도 되겠죠. 왜냐? 이 주식의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주식은 오르내림이 있고 지수가 오르면 오른 만큼 떨어지고 그쵸. 내리면 내린 만큼 다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단기 악재로 떨어진 것들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 악재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제 위치를 찾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기 악재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한 매매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볼 수 그럼요. 있겠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악재를 배우고 해석할 줄 아는 이런 능력들을 갖추는 게 예.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악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아요. 네. 볼까요? 주가의 변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그게 바로 악재다. 죄송합니다. 악재가 나왔어요, 지금. 네. 악재. 지금 악재야. 이거 지금 악재예요. 악재예요. 네. 다시 가볼까요? 네, 자, 이게 바로 악재입니다. 악재. 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악재의 종류는 크게 내적 악재와 외적 악재가 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내적, 외적 악재가 그쵸? 있다. 자, 정리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단기 악재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악재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단기 악재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서 단기 악재로 활용한 매매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시장을 자주 바라보면은 이것이 악재인지 아닌지도 알게 될 것 같고 또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치유가 되는지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악재라고 얘기하실 때 약간 악을 쓰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악재라고? 네, 제가 이제 이 악재를 싫어요. 네. 그래서 악재라고 네, 하시는 거예요? 악재. 이 악재가 네. 실질적으로는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언제 나올까요?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아, 네. 너무 시장이 많이 과열로 올랐을 때. 진짜 불현듯 찾아와요. 어, 정말로 그냥 생뚱맞게 찾아와요. 네. 이게 왜 지금 터져? 그러니까 근데 마치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준비된 악재 같아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예. 많아요. 어떻게 이런 악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투매 물량이 나왔지? 투매 물량을 보면 결코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정도가 아니야. 그럼 정말 많은 세력들이 그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또 이제 네. 그 전쟁 그 무역 전쟁 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장이 아니 미중 무역 분쟁이야. 원래부터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왔던 거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8연속일 동안 맞아요. 투매가 그냥 쭉쭉쭉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정말 검했었다. 예. 그러니까 온통 검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마치 준비된 악재처럼 불현듯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불현듯 그냥. 그쵸.
지금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도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당연히 판단이 서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중을 봤을 때는 한 30% 정도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되 혹은 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되 한 20% 내지 30% 정도는 지금 달러가 약세니까 네. 달러 쪽에 한번 투자를 해봐도 좀 분산 투자를 해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또 한 비중 한 10% 정도는 원유 쪽에 좀 담아놨다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방어가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으면은 시장이 떨어져도 내가 어때요? 버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ETF 같은 경우도 조금 이런 시장에 활용을 해도 좋아요. 왜냐면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하락이 돼서 나한테 득이 되는 ETF도 많이 존재하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현명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언제 갑자기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싶으시면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배워보시면은 어느 시장에서도 이기는 투자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겠죠?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팍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에 QR코드로도 함께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홍주원 전문가가 주목한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